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야, 남이지. 결국 내 핏줄, 우리 아들딸이 최고야. 커튼 뒤에서 과일을 깎던 제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루 50만 원짜리 특실에 최고급 간병인까지 내 피 같은 비상금으로 결제했는데 제게 돌아온 건 참담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특실 입원비 전부 취소해 주세요. 오늘부터 6인실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남편은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며? 남이니까 내 돈 쓸 일 없어. 내 엄마 똥오줌은 피 섞인 네가 알아서 받아내. 하루아침에 에어컨도 없는 6인실로 쫓겨나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오열하는 시댁 식구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병원 특실의 무거운 공기가 제 목소리로 인해 단숨에 깨졌습니다. 저는 한 손에 영수증 뭉치를 꽉 쥐고 원무과 직원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병실 침대 위에는 며칠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사과를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네, 원무과죠? 여기 701호 VIP 특실인데요. 방금 제 카드로 긁은 입원비 싹 다 당장 취소해 주세요. 오늘부터 제일 싼 6인실 다인실로 옮길 겁니다. 네, 바로 짐 뺄 테니까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남편이 먹던 사과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그 무서운 암 수술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시장통 같은 6인실로 가. 너 돌았어.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남편의 손가락을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특실 병원비 1,000만 원 내 카드로 긁었어. 내 피 같은 돈 내고 내가 취소하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쳐? 억울하면 내 돈 내고 특실 쓰든가. 시어머니가 링거 맞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가 정녕 미쳐 돌아가는구나. 하늘 같은 시어미가 배를 갈랐는데 그깟 돈 몇 푼 아깝다고 병실에서 이딴 폐악질을 부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지. 저는 병실 구석에 놓인 제 가방을 챙기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다고 어머니한테 제 생돈을 펑펑 씁니까? 저한테 그럴 의무 없잖아요. 뭐라고? 이 발칙한 것 보소. 며느리년이 시어미 병수발 들고 돈 내는 건 하늘이 정한 당연한 도리 아니냐.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가방 지퍼를 거칠게 닫았습니다. 참나, 언제는 며느리는 영원한 남이라면서요? 딸내미가 최고고 며느리는 남이라고 어머니 입으로 똑똑히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돈 쓰기 안 미안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병실 문 손잡이를 잡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핏줄이 최고고 며느리는 어차피 남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귀한 피 섞인 아들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게 맞죠. 저는 생판 남이니까 제 돈 10원 한 장 쓸 일 없습니다. 6인실 자리 나면 바로 내려가세요. 남편이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이를 갈았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몸이 아프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헛소리 좀 하신 거 가지고 며느리가 돼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돼? 당장 취소한 거 다시 결제해. 저는 남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꿈깨.
간병인 아줌마도 오늘부로 싹 다 해지했어. 내 엄마 그 더러운 똥오줌은 이제 피 섞인 귀한 아들인 네가 직접 두 손으로 다 받아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제 등 뒤로 짐짝처럼 6인실로 쫓겨나는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맛있는 반찬이 생겨도 동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저는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피곤하실까봐 집안일도 미리 다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희생하는 제 모습에 부모님은 늘 착한 맏딸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이 제게는 독이 되어 뼛속까지 굳어버린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서도 저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남편을 우연히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남편은 무거운 서류 뭉치도 대신 들어주고 회식 자리에서도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대리님, 오늘 또 밤늦게까지 야근하신다면서요?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탔습니다. 이거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남편의 다정한 눈빛에 속아 평생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주말 저녁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에 시달린 저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 우리 그냥 일찍 집에 가서 쉬면 안 될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너 꼭 보고 싶다고 오라는데 어떡해.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며느리 온다고 시장 가서 음식 잔뜩 장만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잖아. 좀 참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나 지금 열도 나고 몸살 기운이 심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 오빠가 잘 말씀 좀 드려줘. 다음 주에 내가 과일이랑 고기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 응? 남편이 걸음을 우뚝 멈추고 저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진짜 답답하네. 엄마가 너 온다고 비싼 소갈비까지 핏물 빼고 찜하고 계신다니까. 그냥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고 밥만 먹고 오면 되잖아. 넌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성의를 깡그리 무시하냐? 결국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의 본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혀를 쯧쯧하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과일을 집어먹으며 제 편을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뒤돌아서서 도망쳤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또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착한 아들이려니 하고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탁자를 툭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두 분은 그 시끌벅적한 시장통에서 물건 떼다 장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저희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돈. 저희가 청가물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맏딸이라서 일 나간 저희 대신에 동생들 밥 먹이고 뒷바라지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지요. 아주 착한 딸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휴, 그래서 그런가. 험한 데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서 그런지 애가 참 기가 세고 억척스러워 보이네요. 식당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사돈, 억척스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딸은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밖에서도 생활력이 참 좋은 훌륭한 아이입니다. 시어머니가 물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정도면 아주 번듯하고 돈 많은 집안 딸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참 내 팔자야 아쉽게 됐네요.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자란 애를 귀한 내 며느리로 들여야 하다니 쯧쯧. 저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갈비찜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아무런 방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맛있는 밥 먹는데 뜬금없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사돈 어른들도 계시는데 고기 식으면 질겨지니까 그냥 빨리 드셔. 시어머니가 남편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 새끼, 내 귀한 아들 입에 맛있는 고기 들어가는 것만 봐도 이 애미는 배가 찢어지게 부르다. 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고 힘내라, 내 강아지. 저희 부모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식당 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혀를 깨물고 참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버린 못난 양보의 습관이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저는 웃음을 꾸며내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불덩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쌓아온 헌신과 배려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짓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불길한 먹구름이 제 머리 위로 짙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가시밭길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시댁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기름이 튄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쉴 새 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잠시 엉덩이를 붙일 틈도 없었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막 도착한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최고급 한우 정육 세트를 꺼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고기 좋아하니까 애미가 특별히 비싼 걸로 사왔다.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앞을 서성거리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 냄새 기가 막힌다. 시누이가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덧바르며 얄밉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소고기 먹고 싶어서 아침 굶고 왔어. 내 입에 먼저 넣어줘야 해. 시어머니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뭐냐? 내 새끼들 배 터지게 먹어라.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식탁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제 앞에는 고기 대신 며칠 전부터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시큼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찌개 냄비를 제 쪽으로 툭 밀며 턱짓을 했습니다. 넌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 많이 맡았으니 그 찌개에 밥 비벼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 찌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찌개 위로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찌개 그릇을 뒤로 살짝 물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찌개 맛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상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멀쩡한 음식을 상했다고 타박이야. 냉장고에 있던 게 왜 상해? 남편이 잘 익은 고기를 입에 쏙 넣고 우물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냥 먹어. 엄마가 끓인 건데 좀 시큼해도 죽지는 않아. 시누이가 젓가락으로 제 밥그릇을 툭툭 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새언니 참 유난이네요. 식구들 다 맛있게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좀 드세요. 저는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지도 않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고무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앞이 흐려져 그릇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꾹 누르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너는 내가 상한 찌개 먹으라고 강요받는데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남편이 운전대를 신경질적으로 꺾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왜 이래. 엄마가 실수로 며칠 지난 거 꺼냈나 보지. 우리가 참자고 했잖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넌 항상 내 식구들 편만 들고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어. 제가 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차를 갓길에 거칠게 세웠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네가 예민하게 구니까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면 덧나냐. 저는 핏발선 남편의 눈을 보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고 철저히 방관하는 남편의 비겁한 민낯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시댁의 낡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 카탈로그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제 비상금 적금을 깨서 5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결제했습니다. 새 냉장고가 시댁 주방에 위풍당당하게 설치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니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옆집 며느리는 꽃무늬 그려진 더 큰 걸로 사왔다던데.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제일 비싸고 좋은 모델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싹둑 자르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련하시겠어. 냉장고 값은 그렇다 치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가져오냐? 저는 가방을 뒤져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어 시어머니 앞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봉투 안에 지폐를 침 발라가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00만 원이냐? 냉장고 샀다고 생활비에서 깐 거 아니지. 제가 땀 흘려번 돈을 빼앗기면서도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마침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신우이가 명품 가방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신우이가 주방에 새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과장된 콧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새언니가 웬일로 돈 좀 쓰셨네. 근데 기왕 사줄 거면 안에 한우라도 꽉꽉 채워놓지 냉동실이 텅텅 비었네요. 저는 신우이의 뻔뻔한 조롱에 숨이 턱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방에서 낮잠을 자고 나온 남편이 하품을 쩍쩍하며 신우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 새언니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해. 너희 집엔 이런 냉장고 없잖아. 남편이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제 팔을 툭 치며 실실 웃어 보였습니다. 거봐,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네가 이렇게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하니까 우리 집안이 평화롭고 좋네. 저는 제 존재가 단지 이 집안의 지갑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뻔뻔한 착취가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진흙탕에 두 발이 깊숙이 빠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저희 집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정수리 부근에 동전보다 큰 원형 탈모가 생겨 흉측하게 두피가 드러나 있었죠. 저는 거울 속에 퀭하게 파인 눈물 자국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남편이 빈 캔을 발로 걷어차며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 시끄럽게 왜 자꾸 훌쩍거려. 내일 출근 안 해. 제가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을 긁어 모아 남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지는 거 안 보여. 나 진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남편이 제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쳐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야. 회사 일 힘들어서 빠지는 걸 왜 우리 집 탓을 해. 다들 그렇게 살아. 유난 좀 떨지 마. 저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짓밟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엄마가 매달 내 월급 뺏어가고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넌 내 돈으로 효자 노릇하면서 방관하는 게 정상이냐? 남편이 화장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아, 시집 왔으면 그 정도 희생은 기본이지.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중간에서 피 말라 죽겠다고. 남편의 뻔뻔한 궤변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중간 역할을 했는데. 넌 평생 내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내 피 빨아먹는 구경만 했잖아.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어 꺾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속 그딴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해봐. 내가 진짜 정냄이 떨어져서 못 살겠으니까. 남편은 제 손목을 거칠게 팽개치고 안방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손목의 통증을 느끼며 차갑게 식어버린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결혼이라는 목줄에 매여 저의 영혼까지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가던 감정의 마일리지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제 두 눈은 허공을 떠돌며 끝없는 절망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장암 판정 소식은 시댁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바닥을 치며 아이처럼 엉엉 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남편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고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달랬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잖아. 남편이 코를 훌쩍이며 현관문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착한 대학병원 로비는 시어머니의 곡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새끼들 두고 내가 암에 걸려 죽게 생겼구나.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하며 병원 로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어머니를 진정시킨 뒤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입원 수속과 수술 동의서, 검사 예약 등 모든 절차는 당연하다는 듯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손을 잡고 훌쩍거리느라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의사와 면담을 할 때도 남편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 덩어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수술은 빨리 진행해야 하고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무조건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저는 남편의 허세를 뒤에서 차갑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을 배정받기 위해 원무과 직원과 상담을 시작하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직원이 병실 요금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다인실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1인실이나 특실을 쓰셔야 하는데 하루 비용이 좀 부담되실 겁니다. 남편이 요금표를 힐끗 보더니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우리 엄마 큰 수술하시는데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쉬시냐? 특실로 해. 제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작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네가 돈 낼 거야. 특실은 하루에 50만 원이 넘어. 지금 우리 통장에 그럴 돈이 어딨어. 남편이 저를 째려보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비상금 적금 있잖아. 엄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돈이 아까워. 저는 결국 원무과 창구 앞에 서서 눈물을 삼키며 제 명의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50만 원짜리 특실과 하루 15만 원짜리 최고급 간병인까지 결제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반차를 내고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온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간병인이 능숙한 손길로 시어머니를 닦아내고 환자복을 갈아입혔습니다. 저는 퇴근 후 매일 저녁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특실에 폭신한 침대에 누워 제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유세를 떨었습니다. 예. 과일이 왜 이렇게 시냐? 내일은 백화점 가서 달달한 멜론으로 좀 사와라. 제가 과일 접시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멜론 사올게요. 소화는 좀 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탁 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배가 살살 아픈 게 영 불편하다. 네가 밤새 내 배 좀 주물러라. 간병인 그 여편네는 손이 거칠어서 못 쓰겠다. 저는 한숨을 참으며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누이가 주말 오후에 빈손으로 덜렁 나타났습니다. 시누이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특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병실 참 좋네. 호텔이 따로 없네. 엄마, 살만해.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아이고, 내 새끼. 얼굴 반쪽 된 거 봐라.
애미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잤지. 신우이가 화장 묻은 얼굴을 시어머니 품에 부비며 과장된 콧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수술실 들어갈 때 나 진짜 피 말라 죽는 줄 알았어. 저는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요강을 비우며 그 위선적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제 쪽을 쳐다보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새언니, 병실에서 왜 냄새가 나요? 환기 좀 자주 시키지. 엄마 면역력 떨어지는데 세균 감염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남편이 신우이 옆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게 며칠 전부터 내가 청소 좀 신경 쓰라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굼뜨니까 엄마가 회복이 더디지. 저는 더러운 요강을 화장실에 던져놓고 나와 남편 부리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 양심이 있니? 수술비, 간병비 다 내 돈으로 내고 매일 밤 수발드는 게 누군데. 냄새나면 네가 치워. 신우이가 눈을 홉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언니 말 다 했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하면서 엄청 생색내네. 며칠 뒤 시모의 형제자매들이 단체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넓은 특실이 순식간에 북적거렸고 저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과일과 음료수를 날랐습니다. 큰 이모가 제가 깎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동생아,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비싼 특실 잡아주고 간병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작은 외삼촌도 음료수를 들이켜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며느리 복이 넘치네. 저는 싱크대 앞에서 과도 칼날을 씻으며 그 칭찬에 잠시나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복은 무슨,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야. 남이지. 병실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과도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 핏줄. 우리 아들딸이 최고야. 지가 돈 좀 썼다고 유세 떠는데. 우리 아들 돈 벌어다 준 거 쓰는 거지 뭐. 큰 이모가 당황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예. 너 말이 너무 심하다. 며느리가 저기서 다 듣고 있구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들으면 뭐 어때? 틀린 말했어. 남의 집 딸년이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들만 하겠어. 지가 아무리 잘해봐야 남편 돈 보고 붙어있는 찌끄러기지.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과도가 바닥으로 챙그랑 떨어졌습니다. 제 모든 희생과 헌신이 오물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지은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 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 호구였는지 그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던 옆 병실 환자의 보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캔 커피 2개가 들려 있었죠. 그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캔 커피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아까 병실 안에서 하시는 말씀 우연히 들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며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혼 및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재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명함에 박힌 변호사라는 세 글자가 제 눈앞에서 커다랗게 확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에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억울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비상금 적금을 깨서 이 병원 특실과 간병인을 결제했어요. 남편은 일원 한 푼 보태지 않았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남이라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무과로 내려가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전부 영수증으로 뽑으세요. 그리고 간병인 계약서도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 갇혀있던 제 머릿속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단정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착취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변호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덕분에 정신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곧장 1층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원무과 창구에 서서 제 신분증을 내밀고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701호 시어머니 병원비 제 명의 카드로 결제된 거 영수증 전부 다 뽑아주세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영수증 뭉치를 출력해 건네주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입원비, 특실료, 식대, 검사비, 수술비까지 수천만 원이 제 카드로 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단 한 군데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영수증 뭉치를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협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제가 체결한 간병인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모으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절망감 대신 이성적이고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저는 제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적금 내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간 신혼집 전세금과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빼간 돈의 흐름을 꼼꼼하게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제게 가한 폭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날짜와 시간별로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저는 저만의 무기를 하나씩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고 차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턱짓을 했습니다. 어제는 어디 가서 밤새 쏘다니다가 이제 와. 엄마 요강 넘친 거 안 보여. 빨리 치워.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병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애미 얼어 죽는 꼴 보려고 환장했냐? 당장 창문 안 닫아. 저는 창틀에 기대어 서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는 짜증과 불평이 이제는 한낱 우스운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남이라면서요. 남한테 요강 치워달라는 부탁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동시에 멍청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제부터 왜 자꾸 삐딱선 타는데? 저는 남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삐딱선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리 찾으려고. 내 돈으로 생색내는 내 꼴도 역겹고 남의 돈으로 특실 누워 계시는 어머니도 참 염치 없네요.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며 침대 위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저 독한 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가방에서 어제 뽑아둔 영수증 뭉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팍 뿌려버렸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이 눈송이처럼 병실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 내 엄마 수술비 특실 입원비 내 카드로 긁은 영수증이야. 피 섞인 아들인 네가 이런 한 푼 안 보탠 증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콧벌렁을 벌름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당황한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며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나 호구짓 안 해. 내 돈 내고 내가 취소하겠다는데 불만 없지. 저는 당당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의 끈을 저는 절대 놓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네. 여기 701호 특실인데요. 제 카드로 결제된 입원비 전부 취소해 주세요. 오늘부터 6인실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 원무과 직원에게 또박또박 말하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밟으며 제 앞으로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습니다.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취소 안 해. 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간병인 협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아, 간병인 협회죠. 701호 환자 간병인 계약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위약금은 제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파들파들 떨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아. 네가 어찌 시어미한테 이런 패악질을 한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입으로 똑똑히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남이고 피 섞인 내 새끼가 최고라고요. 남이니까 제 돈 아까워서 빼는 겁니다. 하늘 무서운 줄은 어머니가 아셔야죠. 남편이 씩씩거리며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저를 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돌았어. 엄마 수술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6인실에 처박아. 내가 내 돈으로 다시 결제할 테니까 넌 당장 집으로 꺼져.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 돈. 너 통장에 잔고 100만 원도 없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적금 빼서 생활비 쓰면서 어디서 허세야. 결제할 수 있으면 해봐. 당장 가서 특실 연장하라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과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끌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701호 환자분, 6인실로 병실 이동하시겠습니다. 짐 정리해 주세요. 간병인 아주머니도 짐을 주섬주섬 챙기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흘겨보았습니다. 며느님이 돈 다 내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유세를 떠셨어요. 저도 이런 집안 환자는 간병하기 싫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옮겨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안 가. 나 안 가. 냄새나는 다인실에 내가 왜 가. 며느리 전연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건장한 원무과 직원들의 손길에 시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휠체어에 앉혀졌습니다. 저는 제 가방과 소지품을 챙겨 들고 병실 문을 나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피 섞인 아들딸이 똥오줌 받아줄 테니 호강하시겠네요. 6인실 공기 탁하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휠체어를 밀며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내 손에 아주 죽을 줄 알아.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와봐. 비밀번호 이미 바꿨으니까 밖에서 노숙이나 하든가. 병원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달려가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 사무실을 정식으로 찾아가 이혼 소송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6인실로 쫓아내고 간병인도 다 잘랐다면서요. 오빠가 엄마 똥 기저귀 가느라 출근도 못하고 있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피 섞인 가족끼리 똥 좀 치워주는 게 대수인가요? 아가씨가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효도 좀 하세요. 내가 왜요? 나 바쁜 거 몰라요. 당장 와서 원래대로 안 돌려놓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 엄마 병원비 1원이라도 내고 그딴 소리 짓거려. 거지 같은 지방구석에 돈 처바르면서 호구 노릇한 거 이제 끝이니까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뚝 끊고 신우이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며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혼자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아름다운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허덕이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버텨온 어리석었던 제 모습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주눅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제 돈으로 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당당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휴대전화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지만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아마 6인실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짜증을 받아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남편의 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높이 들며 저 자신을 위해 건배를 올렸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와인의 향기는 그 어떤 승리의 달콤함보다 진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카타르시스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만끽하는 밤이었습니다. 꿀맛 같은 자유도 잠시 시댁 식구들의 발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이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이 독한 년, 우리 오빠 돈 다 빼돌리고 우리 엄마 죽이려고 작정한 년 잡아라. 신우이가 로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출근하던 동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짜고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집 비밀번호 안 내놔. 엄마 퇴원하시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해. 저는 로비 바닥에 쓰러질 뻔한 몸을 간신히 가누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미리 켜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얻은 전셋집인데 왜 내 엄마를 모셔? 당장 회사에서 안 나가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른다. 신우이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너 같은 년은 회사에서 잘려야 해. 사람 껍데기를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회사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신우이와 남편의 팔을 뜯어 말렸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들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다시는 건물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고요. 남편은 로비 밖으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통장이랑 전세 보증금 싹 다 가압류 걸어버릴 거야.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게. 사무실 자리에 앉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널뛰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곁눈질이 느껴질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하지만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너 우리 엄마 병원비 안 내면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도 들어간다. 각오해라.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남편의 문자를 캡처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큰언니인 큰이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시험이 아파서 중내 사내하는데 돈 몇 푼 아깝다고 병원 복도에 내쫓아. 배운 집안 자식이라더니 아주 패륜이 따로 없구나.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모님, 자초지종은 아시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 제 개인 카드로 수천만 원 긁었습니다. 남편은 1원 한 푼 안 보탰고요. 큰이모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네가 시집 왔으면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남편 돈이지. 당장 쫓아가서 병원비 다시 결제하고 어미 앞에서 석고대죄해라. 안 그러면 너희 집안 바닥까지 소문내줄 테니까. 통화가 끊어진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전화와 문자가 밤새도록 제 휴대전화를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잠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이
저를 살인자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거대한 고립감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 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세상이 저를 미친년으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병원비 좀 내줄 걸 그랬나?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나? 한순간 나약한 마음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그 인간들의 발밑에서 호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며 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증거로 맞서 싸우겠다고. 저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를 물어뜯으려는 핏줄들의 발악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서늘한 분노가 다시 제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제가 모아온 증거자료 파일들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회사 로비 CCTV 영상과 녹취록. 시댁의 부당한 경제적 착취네요.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것도 좋은 증거가 되겠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남편이 전세 보증금 가압류를 걸겠다고 협박했는데 정말 제 돈을 뺏길 수도 있나요? 김 변호사가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고 저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 전세 보증금 전액이 의뢰인님 결혼 전 적금과 대출로 마련된 거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김 변호사가 제 앞으로 낯선 은행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조회해보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꽤 있더군요. 전부 주식과 코인 투자로 날린 빚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1억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저한테는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돈을 뜯어가더니 뒤에서는 제 몰래 빚까지 져가며 도박을 하고 있었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파탄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바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아들고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너 이거 뭐야? 이혼. 게다가 내 빚까지 네가 어떻게 알았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가압류 건다며. 그래서 나도 살 궁리 좀 했지. 몰래 빚까지 져서 도박한 거 시어머니도 아셔. 남편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거 내가 우리 집 살려보려고 투자한 거야. 소송 취하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 병원비도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에 역겨움을 느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제 오피스텔 현관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죠. 조정 기일에 나타난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시커멓게 패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판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제가 돈을 빼돌렸다고 거짓말을 해댔지만 통장 거래 내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배우자의 자산으로 본가 식구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면서 본인은 도박빚을 지셨네요. 그러고도 배우자에게 유기죄 운운하며 협박을 하셨습니까?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재판 결과 저는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의 빚은 남편 혼자 온전히 떠안게 되었죠. 법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파랗게 맑았습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6인실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해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시누이는 병원비 독촉을 견디다 못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똥 기저귀를 갈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 대리운전까지 뛰어야 했죠. 며칠 뒤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엄마가 너 보고 싶다며 계속 우셔. 네가 차린 밥 한 끼 먹고 싶대.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 밥이 먹고 싶으시대. 남의 집 귀한 딸 피 빨아먹을 땐 좋았지. 저는 남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문자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핏줄들의 끈질긴 악연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불행이 제게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남이 된 그들의 삶은 제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제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희망찬 길만이 제 눈앞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큰 창문이 나 있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침대에서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댁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고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마다 고기 누린내를 맡으며 허리를 굽히고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싱크대 앞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깨끗한 주전자에서 끓는 물을 하얀 찻잔에 천천히 붓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들고 베란다에 놓인 둥근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월요일 아침 부서 전체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 문을 쾅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부장님이 제 앞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새로운 명패를 책상 위에 탁 올려놓으셨습니다. 영업기획부 팀장이라는 글자가 나무 명패 표면에 선명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김 과장이 이번에 기획한 사업이 회사에 큰 돈을 벌어왔어.
오늘부터 팀장 자리 맡아서 부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봐. 동료들이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부딪히며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동료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입술을 위로 올려 활짝 웃으며 감사의 뜻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시댁 집안일에 치여 핏기가 가신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오던 예전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주말에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예쁜 꽃을 다듬는 수업을 듣습니다. 빨간색 장미와 노란색 튤립의 뾰족한 가시를 가위로 싹둑 자르고 유리 화병에 조심스럽게 꽂습니다. 강사님이 제 자리로 다가와 화병을 이리저리 살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꽃 색깔을 아주 예쁘게 잘 맞추셨네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십니다. 저는 강사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초록색 꽃잎을 다듬었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번 돈을 오직 저를 위해 쓰는 즐거움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이나 옷가게에 들러 평소에 입고 싶었던 밝은 색상의 겉옷도 여러 벌 샀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밥을 챙겨 먹고 잠이 올 때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잡니다. 아무도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를 치거나 억지로 굳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고 조용한 이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어제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백반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펄펄 끓는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하얀 쌀밥을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그때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제 식탁 앞을 휙 지나가다 걸음을 우뚝 멈추었습니다. 전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덩치 큰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오더니 제 앞에 놓인 빈 의자를 쑥 당겨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하얀 휴지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덤덤하게 묻자 그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힐끗힐끗 제 눈치를 살피며 전 남편의 최근 소식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전 남편분 회사 그만두신 거 혹시 아시나요? 위로 올라가는 승진 자리에서 계속 미끄러지다가 윗사람들하고 주먹 다짐까지 하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 물컵을 손에 쥐고 가만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동료가 식탁 위로 고개를 조금 내밀며 목소리를 바짝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이 회사 로비까지 쫓아와서 멱살을 잡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퇴직금 받은 것도 그 빚을 갚는데 몽땅 털어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단돈 10,000원도 빌리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돈이 아예 바닥이 나서 동네 구석에 있는 아주 낡은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급하게 옮겼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명이 쓰는 좁은 병실에서도 밤낮으로 악을 쓰고 간호사들에게 물건을 던져서 다른 환자들 불만이 아주 심하대요. 병원 원장님이 당장 짐을 싸서 방을 빼라고 소리를 치셨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은 차가운 물을 목구멍으로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동료는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얄밉던 시누이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시누이는 자기에게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매달릴까봐 일찌감치 전화번호를 없애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몰래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전 남편과 병원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매일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밤마다 독한 술을 마시고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이름을 부르며
길바닥에서 엉엉 운다는 찌질한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탁자에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그 어떤 통쾌함이나 쓸데없는 안타까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고 숨을 쉬는 속도도 처음과 똑같이 일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물 한 잔도 같이 마실 이유가 없는 남입니다. 저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반듯하게 걸어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밥값을 치렀습니다. 동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식당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세차게 때렸지만 저는 두꺼운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앞만 보며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참혹한 불행은 그들 스스로가 욕심을 부려 만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제 피땀 어린 돈을 훔쳐가고 억지스러운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아주 정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 회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구질구질하고 밑바닥 같은 삶은 이제 제 신발 밑창에 흙먼지만도 못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물기를 꽉 짠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와 볼을 꼼꼼하게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아주 평온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시댁의 핍박에 속을 끓이며 뭉텅이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어느새 제자리를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정수리에 새로 까맣게 자라난 짧은 머리카락들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피부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위로 둥글게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제 살과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배운 양보와 배려가 저를 바보 천치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꼬리표 하나를 목에 걸고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과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멍청하게 참아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총알바지로 세워두고 제 등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꿀을 빨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이 끊어질 듯한 가장 깊은 바닥에 처박혔을 때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들이 저를 쓰레기 봉투에 밀어넣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빈틈없이 서류를 모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찍힌 결제 영수증을 남편의 벌개진 얼굴에 팍 뿌리며 시어머니를 좁은 병실로 매몰차게 쫓아냈던 그날의 장면을 다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때 제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던 통쾌함이 아직도 뱃속 깊은 곳에 뜨거운 불덩이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서류 뭉치를 양손에 단단히 쥐고 저의 목을 조르던 사람들의 손목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답답하게 끼워져 있던 결혼반지도 진작에 길거리 하수구 구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말 잘 듣는 아내도 고분고분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며느리도 아닙니다. 제 이름 석자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며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꼭 두 손을 잡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여러분의 등에 빨대를 꽂고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 멀리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얕보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양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 한 푼과 시간 1분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한 핏줄로 굳게 엮인 가족이거나 도장을 찍어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라도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는다면 그 즉시 단호하게 칼로 인연을 베어내야 합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을 가족이니까 하고 조용히 넘어가 주면 그들은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서 더 큰 목숨줄을 훔쳐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따뜻한 밥을 챙겨 먹이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깊이 아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몫을 요구할 때 밖에서도 여러분을 함부로 깔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크고 작은 싸움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저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당당한 저를 향해 소리내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의 천장 전등 스위치를 끄고 푹신한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내일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콤한 생크림이 잔뜩 올라간 빵을 여러 개 사올 생각입니다. 숨막히게 어려운 시간을 아주 훌륭하게 버텨낸 저 자신에게 오늘 밤 주는 작고 귀여운 선물입니다. 따뜻하고 두꺼운 솜니부를 턱 밑까지 쭉 끌어덮으며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 유리를 뚫고 제 얼굴을 비출 맑고 눈부신 햇살을 기다리며 평안하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남몰래 소가리를 하며 나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혹은 결혼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짐 같은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먼저 보듬어 주어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과 평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